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가 뭔지 먼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도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이제 규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시행이 된 제도인데요. 산업자본이라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재벌이나 대기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은행 지분을 소유하는 그 규모를 최소화해서 쉽게 생각하면 은행이 이런 대기업이나 재벌의 사금고화가 되는 걸 막겠다라는 취지로 도입이 된 그런 제도인데요. 현재 법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까지만 보유하도록 은산분리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은산분리법을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풀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산분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왜 그러면 은산분리 이 규제를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한해서만 풀기로 했느냐 그 이유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은산분리를 처음에 82년도에 도입하겠다는 그런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재벌 대기업 영향력이 큰 경제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은행들에 대해서 재벌 대기업들의 목소리가 즉 사금고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가 이렇게 은행 경영을 재벌 기업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3년에 있던 동양그룹 사태가 되겠습니다. 당시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이 자신의 이제 회사 지분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경영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금융계열사를 통해서 대규모로 회사채하고 CP를 마구 팔았죠. 근데 대부분의 이 기업들이 부실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CP와 또는 회사채가 들어있는 펀드에 가입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1조 7천 원이 넘는 그런 손실을 입었던 그런 사례가 바로 이런 은산분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풀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현재 국회의 계류 중인 법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은행법 개정안 2건에 특례법 제정안 3건이 이제 국회에서 좀 계류가 돼서 지금 이제 있는데요. 은행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산업자본의 지분을 현재 4%였던 거를 50%로 확대하자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요.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입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은행 특례법 제정안에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4%를 34%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지금 제출이 돼 있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 4%를 34%까지 늘리자라고 하는 그런 법안과 또 50%까지 늘리자라는 법안, 이 법안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내용들을 본다면 현재 4%를 적어도 30% 이상으로 대기업의 즉 산업자본의 이 은행 지분 소유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은산분리가 가져올 어떤 영향들 왜 은산분리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완화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한국금융 ICT 융합 학회장인 오정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제 오른쪽으로는 강신업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앞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는 걸 들으셨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된다, 완화하라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왜 이렇게 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언급을 할 정도로 이 얘기를 이렇게 제일 첫머리로 꼽았을까요? 네, 제 생각으로는 아마 대통령께서 이번에 언급하신 배경은 지난 1년 동안의 소득주도 성장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혁신 성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혁신 성장의 첫 번째 그 어젠다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규제 완화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전 세계에서 80위권으로 뒤쳐져 있는 금융산업을 혁신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양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뭐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혁신 성장, 공정 성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규제 완화가 가장 또 정부가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규제 완화가 말은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혁신 성장이라는 것과 어울려서 규제 완화를 가시적으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분야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예, 예. 물론 그러기에는 또 금융산업이 후진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이제 그런다는 거니까 예, 예. 이렇게 해서 핀테크라든지 또 IT 산업이라든지 이것과 결부를 시켜서 아무래도 혁신적으로 한번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특이한 말씀 중 하나가 예. 영국의 1800년대 적기조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적기조례로 하는 것이 1800년대 영국이 자동차를 제일 먼저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조 그 당시에 마차가 주로 이제 운송이었기 때문에 마차보다 빨리 가면 마부들의 실업을 우려한다는 거지 마부들보다 빨리 가지 못하도록 적기를 든 사람을 언제나 뒤에서 자동차가 따라가도록 하는 그 적기조례는 이것이 80년간 시행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그 주력이 독일로 옮겨가게 된 그런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런 예를 말씀하시면서 규제법의 중요성을 언급하시고 또 어제 그 QR 코드 결제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이 QR 코드 결제 시범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인데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위챗에서 QR 코드를 해서 중국인들은 거의 그야말로 거리에서 동량도 QR 코드를 한다 할 정도로 거의 뭐 통장이나 지갑 없이 카드 하나만 갖고 다니면서 QR 코드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사실 한국 이미 중국에 비하면 수년간 늦어져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QR 코드 시범을 결제를 보였습니다. 예, 그만큼 이 인터넷 전문은행,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금융 기술이 실제로 현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좀 소비자들한테도 편리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산업을 또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게 결국 뭐 고용으로 연결되고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좀 인터넷 은행을 지목을 하고 또 그 가장 현재 좀 막혀 있다고 할 수 있는 은산분리 문제를 좀 풀어줬다 이렇게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인터넷 은행이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규제를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정도 상황인지를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우리 교수님께서 좀 금융 전문가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K뱅크가 출범했지만 K뱅크가 초기 자본금 2,500억 원으로 출발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2,500억 원 가지고는 언제나 인터넷 전문은행도 은행이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것이 대출분의 자기자본이 8%가 항상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본이 적으면은 대출을 적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충족 못 시키면은 설립인가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500억 원 정도 가지고는 대출이 작년에 우리가 기억나지만 직장인 신용대출 중단할 정도까지 됐거든요.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자본금을 정액하려고 했는데 1,500억 원 정도 자본금을 정액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K뱅크의 대주주인 KT가 10% 지분을 갖고 있는데 KT가 산업자본에 해당되어서 정액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1,500원 자본금 증자도 어려워서 뭐 한 몇백억밖에 증자를 못했거든요. 300억 했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를 들면 KT 같은 산업자본의 한도를 풀어주지 않고는 자본금 증액이 안 되고 자본금 증액이 안 되면은 대출을 더 할 수 없는 현재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K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우리 인터넷 은행이 두 개죠. 하나가 K뱅크고 하나가 이제 카카오뱅크인데 카카오뱅크는 사실 두 번의 유상증자를 거쳐서 3,500억 원으로 시작했던 3,000억으로 시작했던 좀 자본금이 1조 3천억까지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K뱅크는 그렇지 못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은산분리가 완화가 되면 K뱅크의 이런 상황, 그러니까 유상증자도 안 되고 뭐 적자도 계속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또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과연 인터넷 이 은행이 지금 뭐 이렇게 증자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KT가 뭐 참여를 못해가지고 과연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반론이 있습니다만은 정책 실패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BIS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자본을 어떤 그 충당하지 않고는 말이죠. 이 상황에서는 적자가 계속 나고 있었거든요. 특히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좀 희망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그런데 이 지금 K뱅크죠. K뱅크는 계속해서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거의 뭐 자본 잠식이 될 우려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산업 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가 이제 어렵다고 보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K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은행이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한국투자금융지주죠. 이제 대주주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은행과 은행의 어떤 충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뱅크도 은행이고, 그다음에 우리은행도 은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거기다 뭐 많이 투자를 한다는 것도 또 뭐 증자를 해가지고 자본을 넣는다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산업 자본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이 유효한 방법이라고는 봅니다. 예. 근데 카카오뱅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카카오뱅크는 대주주가 한국금융지주 아닙니까? 네, 거기가 지분을 58%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는 10%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두 차례 걸 주상투자가 무리 없이 됐고 3천억으로 시작한 게 1조 3천억이 됐고요. 근데 K뱅크는 말씀하신 대로 KT가 10%밖에 없고 산업자본, 우리은행이 13% 정도인데. 그러면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런 의문점들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제 대주주가 한국투자금융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금융자본이 금융에 투자하는 거니까 큰 제약이었고요. 다만 카카오뱅크도 카카오가 이미 지분을 18% 갖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이번에 그 대주주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카카오도 그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 규제가 완화가 되면 아마 카카오도 정자에 참여해서 카카오가 명실공히 대주주로서 역할을 할 만큼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좀 잠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거에 대한 뭐 비판론, 신중론들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은산분리를 이제 은행업에 대해서 은산분리 규제가 계속 지난 26년, 27년 동안 있어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를테면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은행을 사금고할 수 있다라는 우려인 거잖아요. 아까 저희가 동양사태 얘기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은산분리를 풀어주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뭔가 국민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을 만한 뭔가 내용들이 있어야 될 텐데. 글쎄, 그거는 좀 이제 어려운 문제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동양 사태 같은 경우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것이 증권사였기에 망정이지 만약 은행이었으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태가 퍼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어떤 그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 은산분리를 원칙을 지켜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가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만 풀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정의당이라든지 경실련 시민단체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지금 뭐 다른 당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반대해서 찬성 의견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죠. 반대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또 해당 아직도 상임위에서 빼더군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이거는 고민이 많았을 것이고요. 반대하는 여론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대선 공약에서는 유지한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이 은산분리 이걸 풀어주는 것이 하나의 얘기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대기업에서 지금 그걸 풀어주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이 과감한 개혁을 과감한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 동력을 여기서 좀 얻어야 되겠다. 이거는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대기업에 꼭 돈을 갖고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는 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핀테크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돈이 다시 또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거기에 대해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뭐 그런 얘기하는 것은 1960, 70년대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달 안 돼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한참 왕성한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만 하면 돈을 버는 때였는데 그럴 때는 자본은 없고 투자는 하고 싶고 그럴 때 이제 또 자본시장도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은행 돈을 쓰기만 하면 돈을 벌던 그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최근에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니까 간접금융, 은행에서 빌리는 돈은 한 30%밖에 안 되고요. 직접금융이 한 50%, 그다음에 해외금융 요즘도 해외에서 많이 빌립니다. 뭐 국경이 없으니까 한 20% 돼가지고
은행이 빌린 돈은 한 30%밖에 안 되는데 그 30%도 그나마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에요. 지금 대기업들은 돈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오늘 뭐 삼성전자가 180조를 투자한다고 했지만 돈도 가지고 있지만은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에 안 갑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고 해외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지금 60, 70년대 자본시장의 발달이 안 됐던 시대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현재 우리나라 17개 은행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티은행과 SC은행, 외국계 은행을 제외하고 15개 은행의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다 보니까 해마다 난립니다. 은행장을 누굴 뽑나, 회장을 누구 뽑냐. 그 난리 속에서 우리나라 은행 산업은 세계 80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 한국의 은행의 삼성전자는 왜 안 노느냐?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60, 70년대 논리를 접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 배웠던 사람들이 아직도 나이가 50이 돼서 옛날에 젊을 때 생각하던 생각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서 정말 제발 좀 통계 좀 보면서 얘기하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기업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면은 이거는 이제 반대하는 쪽의 논리인데 결국은 대기업의 돈을 끌어내 가지고 은행에 투자하도록 뭐 인터넷 전문은행뿐만 아니라 그런 의도를 가진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대기업이 그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고 네.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은 네. 오늘 뭐 삼성전자 투자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은 지금 은산분리, 금산분리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왜 낙후되어 있느냐? 왜 한국에는 실물 경제는 이 정도 1인당 3만 불까지 됐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세계적인 은행이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차이는 뭐냐? 삼성전자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은행은 아까 얘기했지만 외국계는 2개 빼고 17개 은행이 전부 주인이 정부가 아니면 정부의 대행기관인 예금보험공사나 국민연금이다 보니 해마다 은행장 회장 뽑을 때마다 난리가 나고 금융상품 하나하나 규제를 받으니 그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야 할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마 지금 청년 일자리 참사를 보면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금융산업에서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그렇게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에서도 그리고 앞서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좀 여야가 일단 은산분리 인터넷 전문에 한해서는 뭐 완화하자는 데는 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법안이 아까 은행법 관련된 개정안하고 이제 특례법 제정안이 해가지고 뭐 5개 올라와 있는데 뭐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퍼센티지 문제지 사실은 이제 30% 이상으로 늘리는 건 사실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사실 이제 수수는 뭐 시간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은산분리가 인터넷 전문에 한해서 완화가 됐을 때 과연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큰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신용 등급을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누는데요. 보통 우리가 5등급, 6등급을 중신용 등급이라고 그러고 이게 한 1,200만 명 되고요. 6등급부터 10등까지가 한 700만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5등급, 6등급 정도 되면 이제 그 제2금융권으로 갑니다. 저축은행 같은. 그럼 금리가 벌써 20% 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5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대부 업체로 가서 24% 가야 됩니다. 아마 10등급은 사채 시장으로 갈 거예요. 사채 시장 100%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빅데이터 신용 분석을 하면은 10% 내외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인터넷 전문은행을 알리바바의 마이뱅크라든지 혹은 뭐 텐센트의 뭐 위뱅크 등등 4개가 있는데 하나 더 만들려고 난리냐면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빅데이터 신용 분석을 통해서 지난 몇 년간 평생 동안 금융계정이라고 갖고 있지 않던 농민들이나 영세 상인들의 약 2억 명에게 중금리 대출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그야말로 서민들을 위한 포용금융이죠. 그동안 평생 동안 금융에 소외되어 있던 2억 명의 사람들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포용금융이 가능했다. 이것 때문에 중국 정부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걸 못하게 하거든요. 말은 서민정부로 하면서 지금 서민들로 하여금 5등급, 6등급부터 이하가 1,700만 명이 20%가 넘는 고금리를 쓰도록 하고 있는 정부. 이걸 지금 개선하려면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국처럼 활성화되고 더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규제가 완화돼서 신용분석을 제대로 하면은 정말 못 갚을 사람은 걸러내기 때문에 10% 대출을 해도 은행이 손실을 안 본다는 거예요. 중국은 이번에 그래서 마이뱅크나 위뱅크 전부 흑자를 냈어요. 그 정도 하고도. 지금도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그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나 보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제 은산분리 완화 하나만 한 이제 외짝이고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빅데이터 규제인데 중국은 제가 중국을 마이뱅크를 방문했어요. 마이뱅크에서는
10만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갚지 못한 사람 걸러내기 때문에 10% 대출해도 6등급, 7등급도 돈을 갚는 사람만 대출하니까 문제가 없다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제가 돌아와서 KBN이나 카카오뱅 물어봤더니 워낙 빅데이터 규제가 심해서 데이터 쓰는 게 100개도 못 쓴다는 얘기예요. 신용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나는 겁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가를 이제 하면서 말로는 빅데이터 대출을 통해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좀 개발하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는 빅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는 안 풀어놨다 이런 얘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은산분류 완화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빅데이터 규제 완화. 이번에 그래서 아마 국회 개인정보보호 개정안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예, 뭐 중금리 대출 지금 얘기한 대로 중금리 대출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대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터넷 은행들이 기업 대출도 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대출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누구든지 신용분석이 되면 할 수 있는. 그래요? 네. 지금 영세 사업자라든지 어차피 영세 상공인 뭐 이런 분들이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차피 지금 이제 IT 시대, 그다음에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말이죠. 금융산업도 결국은 비대면 계좌의 개설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지금은 인터넷 은행이 소수지만 그때 가면 다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인터넷 은행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은 그쪽으로 이용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어떤 편리한 점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하루에만 3,500개씩 부도가 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금융이 필요한데 생계형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천만 가구 중에서 하위 20% 400만 가구의 57%가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계형 자금, 이 사람들의 수입이 400만 가구의 수입이 평균 수입이 47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갑니까? 신용이 없기 때문에 사채를 씁니다. 사채는 100%가 넘습니다. 이 사람들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인터넷 전문은행밖에 없습니다. 큰 건물, 사거리에 큰 건물을 지고 앉아서 고정비용을 많이 쓰는 지금의 점포 중심의 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 이 점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그렇게 사거리에 어떤 점포를 내고서 또 직원을 많이 고용해가지고는 이 중금리 대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직원도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점포도 필요 비용이 없고 적죠. 그렇죠. 비용을 줄이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만든다는, 고객에게 돌아가게 만든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의 캐피탈 은행이라는 데를 가봤거든요. 캐피탈 원이라는 은행을 캘리포니아에 있는 은행인데요. 이게 완전한 인터넷 은행인데 점포가 없습니다. 본점 하나밖에 없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그런데 캘리포니아 전역에 점포 없이 비대면으로 중금리 대출을 하는 바람에 캐피탈 원 은행은 설립 몇 년 만에 미국 10대 은행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은행이 우리나라 부상이 되어야만이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허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글쎄요, 그거는 뭐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네, 당연히 아마 현재 그 수요가 그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된 신용 분석과 제대로 된 중금리 대출을 하면은 제가 지금 5등급 이하면도 지금 1,700만 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 개로서는 부족하고 아마 서너 개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인터넷 전문은행 작년 설립할 때 인가를 신청했던 예컨대 키움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라든지 인터넷 이런 데서 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카카오뱅크에 있는 한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제3의 인터넷 은행이 허가가 또 되고 또 뭐 잘 되면 4, 5 이렇게 쭉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물론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좋지 않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3개 이상 늘어나면은 사실은 시장 자체가 사이즈가 제가 아까 기업 대출 여쭤봤던 것도 그 관계자 얘기가 지금 인터넷 은행들은 기업 대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사이즈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무한정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던데 뭐 그런 점을 차치하더라도 계속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늘어나는 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금융시장 일종의 그야말로 매기 효과를 더 노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가계대출이 1,500조 원에 달하거든요. 가계부문 대출만. 또 영세 자영업자 대출까지 보면 자영업자 대출이 약 590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굉장히 대부분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빌리지만은 대부분 이금융권에서 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은행이 인터넷 은행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저보기에 뭐 2개가 3개가 아니고 4-5개가 필요하다. 글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미국 얘기했죠. 미국도 최근에 설립된 캐피탈원 인터넷 은행이 미국 10대 은행으로 부상할 정도니까 이제는 은행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점포 위주의 은행들이 저항을 하겠지만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어차피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정부가 이제 뭐 상황 봐서 판단해서 하겠죠. 자, 이제 뭐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조금은 처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 분리를 완화하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앞서 변호사님도 규제 완화의 이제 일종의 이제 뭐 어떤 시그널이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필두로 해서 이제 앞으로 정부의 소위 말하는 규제 완화 정책들이 조금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규제 완화가 이제 요 부분에 있는 것이고 의료 민영화 뭐 그런 것도 이제 영리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상당히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 금융 산업이 우리나라가 뒤떨어져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금융 산업을 선진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의료가 같은 이 의료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산업적 견지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의료를 산업적 견지에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우특선 이런 어떤 의료 그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도 한번 규제 혁신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법률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이 있습니다. 문화 시장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제를 혁신해가지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이건 하여튼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률 시장 너무 열리면은 변호사님 힘들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무조건 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에 나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 법률 회사가 뭐 굉장히 세계적인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우리가 뭐 다른 데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을 어떻게 경쟁 있게 할 것인가, 경쟁력을 갖다가 확보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뭐 네, 저는 뭐 어제 그 대통령께서 적기조례를 예를 들시면서 우리도 규제 획파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그 시그널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규제 혁신 성장은 기본적으로 규제 획파를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성장이고 지난 1년 동안 소득주도 성장 결과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혁신 성장으로 가야 되고 그런 행보에서 지난번 인도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하시고 또 이번에 이제 그 부총리 방문으로 오늘 삼성전자가 180조 투자한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정부가 규제 획파를 통해서 혁신 성장을 하시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걸로 생각되고 청와대 참모들 계속 70년대 생각 가지고 대통령을 힘들게 하게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이제 규제하고 제대로 된 정말 참모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규제하고 있는 그 사이에 유튜브가 치고 나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잠식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여튼 규제를 빨리 혁파하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